서초구 강남구는 넘사벽이니까 빼고요.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까지 우리가 좀 한강변 이 가치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구 감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인구가 감소할수록 핵심 지역들은 견고히 살아남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네, 지금 이렇게 뜨거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때 서울에 부동산 사도 될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사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항상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뭐냐면 일단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실수요자냐 다주택자 투자 수요냐를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보죠. 실수요자,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 분들 또는 갈아타야 되는 분들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한마디로 무주택인 분들, 일주택인 분들 이 두 분이 있는데, 일단 무주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끔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이제 그런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집값 떨어질 때를 노려라, 떨어질 때 사자. 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좋죠. 떨어질 때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때 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떨어질 때 살 수 있겠냐고. 어려워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집값이 올라가요. 네. 3, 4, 5, 6, 7, 8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데도 불안하잖아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까? 여기서 멈출까?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를 무서워서 선생님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를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집값이 막상 떨어지는데 이제 사야 돼. 내일은 안 떨어져? 내일 또 떨어지지. 그럼 내일 살까? 한 달 후에는 모르겠는데 그럼 한 달 후에 사야 돼?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떨어질 때 집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우리 짧게 보면 2022년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2023년 상반기도 그렇고. 그때 왜 집 안 샀냐고. 집값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까? 불과 1년 전. 그렇죠. 네. 맞아요. 더 떨어질까 봐 못 사는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살 때 괜찮았잖아요. 고도 그라시움이 13억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전용 84가. 지금 20억 가고 올 초만 하더라도 15억 5천이었는데 왜 안 샀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측? 전문가들 예측? 틀리잖아요. 왜? 변수가 있으니까. 미국 상황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뭐가 나올지 툭툭 튀어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장기적인 전망은 대부분 맞아요. 전문가들 의견이. 5년 이상 전망은 비슷하게 다 맞습니다. 근데 1년, 2년 전망은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 애널리스트들도. 왜? 변수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니까 집값이 조정돼야 될 상황에서도 반등할 수도 있고요.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도 안 올라가고 꺾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기 흐름은요. 이 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2년 흐름을 예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아까 기준과 원칙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기준과 원칙이 뭐냐면 저는 항상 물어봐요. 상담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돈이 있냐, 자기 자본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10억 하는 아파트 사고 싶습니다. 그럼 딱 물어봐요. 자기 자본 얼마 있어? 자기 자본 한 1억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레버리지 일으킨다. 그럼 전 말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집값 올라갈 때 이제 그런 상담 많이 받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일부러. 네. 그래서 배우자 중에 한 명은 담보대출을 받고요. 또 다른 배우자 한 명은 세입자로 계약을 해서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레버리지를 두 명이 같이 일으키는 거죠. 신용대출도 받습니다. 1억, 2억 가지고 10억 아파트를 삽니다. 그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원칙에 어긋난다. 너무 리스키하다.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 만약에 예상치 못하는 상황, 그때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한테도. 예상치 못하는 상황. 만약에 금리가 2배 올라가면 어떻게 감당하겠냐? 감당할 수 있어? 두 분이 월 소득이 높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3년 정도 높은 대출이자 2배, 지금 계획했던 2배 정도, 3년 정도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하세요. 그게 안 되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2배는 말이 안 된다. 무슨 금리가 2배가 오르냐. 그리고 2배 오르면 큰일 나죠. 근데 2배 안 오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딱 1년 지나니까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2022년. 저도 몰랐지. 파월이 미친 듯이 그렇게 올리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올릴 줄 알았죠. 올릴 줄 알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올리겠지. 제로금리였으니까 2022년에 2%, 2023년 정도 되면 3%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줄 알았지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5.5%로 올라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뭐라도 했겠지. 반대로 투자를 하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2023년에 급매물로 내놨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아니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정신적인 공황장애,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어떡하지? 한 달 대출이자 2달, 3달, 4달 내다가 못 견디니까 이제 파는 급매물로 팔아버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팔고 나니까 또 집값 올라가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본이 얼마 되는지 제가 첫 번째 물어보고요. 두 번째 물어보는 건 필요해? 지금 사야 돼? 사야 될 상황이야?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사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돈을 도와준다? 사야지. 부모님이 돈 준다는데. 부모님이 내가 살아보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사서 잘 살다 보니까 오르더라. 엄마 아빠가 돈 줄게. 아버지.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집값이 한 3년 기다렸다가 그 2차 하락이 오면 그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왔습니다. 나중에 3년 후에 기회가 와서 아버지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돈을 좀 주시면 제가 집을 사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미안하다. 네 동생이 먼저 샀다. 돈 없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됐을 때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내 신혼생활 아니면 애 학군, 부모님 봉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필요해서 사는 분들 아니 돈 있고 필요해서 집을 산다는데 안 살 이유가 뭐가 있나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집값은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잖아요. 장기적 우상향이 뭐냐면 지금부터 좌표 찍고 10년 후를 바라보면 10년 후에는 집값이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10억 원이 10년이 지나면 실질 가치는 7억 4천만 원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실물 자산인 집을 사느냐 전세로 가느냐에 따라서 10억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명목 가치는 10년 후에 10억 그대로지만 돈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지는데 10억 아파트를 샀어. 10억 가지고 샀다면 10년 후에는 기본 한 15억은 가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을 내가 5억은 시세 차익을 얻었느냐. 인플레이션 방어 대출이자 생각해 보면 실제로 돈 번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세 간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사라. 만약에 우리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2025년이나 2026년에 추가 하락이 와서 2차 하락이 왔다? 뭐 어떡하라고. 잘 살고 있으면 되지. 집이라는 게.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 숫자만 떨어지는 거지 나는 잘 살고 있으면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사서 그냥 까먹고 있으면 뭐 떨어지든 오르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가치주는 올라가 있겠죠. 그렇죠. 그 집값은 실수요자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나치게 타이밍을 잡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주변을 관찰하고 아무리 봤는데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집 산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떨어질 급하신 때. 분들. 진짜 급한 분들이 산다고요. 진짜 급한 분들이 팔지. 진짜 급한 분들은 집이라는 게 진짜 급한 분이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빨리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그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졌을 때도 필요한 분들은 사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은 떨어질 때도 사고 안 떨어질 때도 사고 사는 게 원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운이지.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샀는데 그때가 2013년이었어. 12년이었어. 이런 분들 꽤 많이 있고요. 두 번째 2012년 13년도에 어떤 분들이 집을 샀느냐.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들. 잘 몰라.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몰라. 모르는데 뭐 그냥 사야 되니까 그냥 하나 사볼까? 심지어는 제 아는 분들 중에는 뭐 필요해서 애가 학교에 서울대에 입학을 한 거예요. 서울대 입구역이 있잖아. 물론 서울대 입구역이 서울대가 아니에요. 좀 거리가 멀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입구역 내리면 서울대가 있는 줄 아는데 서울대를 가까이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무튼 서울대 입구역이니까 지하철 2호선 라인이에요.
2호선 라인의 강남구 서초구는 좀 비싸고 그냥 송파구에 그냥 하나 사야겠다. 딱 보니까 L3 리센츠가 그 역세권이거든. 네. 그냥 여기 살게 해서 그냥 샀어요. 그때가 L스가 8억 7천 했거든요. 2013년에 8억 7천 했어요. 양도세 면제 혜택까지 줬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8억 7천이 아니라 강남은 비싸니까 그냥 지하철 2호선 라인에 따라서 그냥 거기 샀는데 8억 7천이 지금 얼마예요? 25억, 26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해서 산 거예요. 필요해서 사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간이 배밖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 보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절대 못 삽니다. 네. 절대.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그냥 하셔라 하는데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 여기에 하나 더 제가 리스크 관리 언제라도 금리는 변동성이 있다. 네. 그럼 지금보다 금리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래도 내가 원리금을 내면서 3년은 버틸 수 있어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은 이제 갈아타기. 네. 갈아타기 하는데 갈아타기도 원칙이 있죠. 갈아타기는 답이 없어요. 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욕심 있잖아요. 네. 내 집값은 좀 올라가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좀 떨어졌을 때 바라죠. 그거 도둑놈 심보잖아.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상급지예요. 상급지 집값은 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급지 집값은 올라간다고? 없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아탈 때는 그냥 실시간으로 갈아타는데 단 집값이 올라갈 때는 내 집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때는 상급지를 먼저 사고 내 집은 좀 늦게 몇 달이라도 늦게 그 사이에 몇 천만 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내 집은 몇 달 정도라도 좀 늦게 잡는 게 좋고요. 잔금을 길게 잡고 반대로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 내 집을 먼저 팔고 갈아타야죠. 왜? 먼저 그런 경우도 2022년 12월에 제가 그런 상담도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뭘 잘못했냐면 갈아타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먼저 잡은 거야. 이게 급매물이 나왔다고 내가 보는 상급지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먼저 잡았어. 이제 갈아타면 되는데 내 집이 안 팔리네.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내 집을 못 팔아서 이 집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내 집을 더 급매로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내 집을 먼저 팔고 총알을 준비한 다음에 갈아타는 게 맞다. 그럼 지금 같은 분위기 이제 좀 반등을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저는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동시에 거의 동시처럼 이렇게 갈아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누구? 다주택자들. 네.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주택자는 지금 같은 시기에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다주택자들은 2주택이 아니고 3주택 이상을 말합니다. 저는 2주택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집 하나 있는데 집값 올라가면 팔고 나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두 채 정도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중에라도 두 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 채는 거주하고 한 채는 상황에 따라서 팔아서 뭐 애 결혼할 때 쓸 수도 있고 내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상가를 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이제 2주택으로는 잡아야 됩니다. 노력을. 근데 3주택 이상은 이제 개인에 따른 능력에 따라서 가는데 자, 내가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지금 금리가 내릴 것 같고 공급이 부족할 것 같고 뭐 분양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내가 4주택을 간다. 물론 올라가면 좋죠. 3주택에서 4주택이 되니까 올라가면은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데 만약에 상황이 반대가 되면 리스크가 3주택에서 4주택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샀어. 3주택 그대로예요. 집값이 올라가. 안 샀어. 근데 집값이 올라가.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하죠. 내 집이 다 오르니까. 그러니까 세 채가 다 올라갔는데 뭐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3주택 이상 가진 분들은 절대 지금 저는 추세 상승이 아직은 충전이 다 되지 않았다. 완전한 조정이 되고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리스크 관리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아까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 집 살 때는 제가 갑자기 금리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를 가정해서 3년은 버텨라고 했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물론 3주택까지는 괜찮은데요.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엑셀로 자기 부동산을 관리를 해요. 부동산 숫자가 많아지면 1주택, 2주택까지는 굳이 엑셀까지 우리가 머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자기 집을 뭐 계약 날짜라든지 세입자를 내가 집 한 채 살고 있고 다른 세입자 하나를 주고 전세 끼고 샀다면 그 전세 만기를 우리가 굳이 머리로 기억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면 캘린더에 휴대폰 캘린더나 달력에 체크를 해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엑셀로 집 2개 있는 걸 엑셀로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3주택, 4주택, 5주택 이렇게 되면 이게 달력에 동그라미 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날인지 저날인지 7월에 만기가 있는데 이게 A 아파트야, B 아파트야, C 아파트야 헷갈려요. 엑셀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엑셀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주택자들 중에. 저도 그랬으니까 엑셀로 막 계산합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 대출 얼마 받았고 금리 얼마에 대출 이자 얼마 전세금 얼마 막 계산을 해가지고 야, 내 예상처럼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약간 마진을 더 줘요. 10% 정도 여유 마진을 줘가지고 막 계획을 세웁니다.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야. 야, 한 채 더 사도 되겠는데? 한 채를 더 삽니다. 근데 10% 마진을 줬는데 그게 큰 마진도 아니고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뜻하지 않는 완전히 그러니까 두 채가 있는데 큰 위기가 생기면 한 채를 팔든지 어떻게든 커버를 하는데 한 5주택 이상 돼버리면은요 이게 한번 물려버리게 되면 이게 부동산이 아파트가 그나마 황금성이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잘 못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도 내야 되고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의무 보유기간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못 파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엑셀 관리하지 마라. 엑셀 관리하는 게 저는 리스크다. 왜? 엑셀을 관리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주택 수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엑셀을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필요 없어. 나 여유 자금이 굉장히 많고 뭐 우리 아버지 빌딩도 몇 개 있고 이런 분들은 괜찮겠으나 대부분 엑셀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타이트하게 관리해요. 왜? 계산이 정확하거든요. 엑셀은 답이 탁탁 나오거든요. 정확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계산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정확한 계산이 저도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엑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2009년도, 2008년도에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팁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엑셀 관리하지 마라. 투자를 하더라도 엑셀 관리 안 하고 관리할 정도만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약간 여유 있게 해야지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생이 내 계획처럼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약간 양극화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를에만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이 온기가 결국에는 퍼져나가게 될까요? 이게 뭐 서울이라고 해서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이 좋은 지역은 맞는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이 올라가면 지방은 또 늦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서울 중심으로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뭐 공급이 부족하고 뭐 그렇잖아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또 분양가도 올라가고 수요는 또 많고 서울만한 지역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가서 오버슈팅이 되고 지방 집값은 저평가가 된다면 어느 시기가 되면 수요자들은 판단하겠죠. 고평가된 서울보다는 차라리 지방이 낫지 않을까 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올해나 내년은 아닌 것 같고요. 지방에 여전히 미분양이 많고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지방 시대가 1년, 2년 만에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년, 2년만 바라보면 이런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더 지난다면 저는 또 다른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이 충분히 조정이 되면 또 수도권 외곽 지역들, 지방 중소도시들이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한 2년 이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우리 몇 년 전 사례를 보더라도 집값 상승 그래프를 보면은요. 서초구, 강남구 이런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승률을 제가 그래프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는데 서초구, 강남구는 꾸준히 올라가요.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17, 18, 19, 20, 21 꾸준히 올라가는 반면에 뭐 인천이라든지 또 북부 지역 의정부라든지 지방 중소도시라든지 또 안성이나 이천 이런 외곽 지역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냐면 안 올라.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수평선처럼 가다가 2020년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폭등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오르는데 좋은 핵심 지역들은 한 5년에 걸쳐서 올라갔다면 이들 지역들은 마지막에 한 번에 쭉 폭발을 하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시차를 두고 오른다는 얘기예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승 기간은 짧아요. 특징이. 서울은 좀 길어요. 그래서 서울 투자가 좋은 점이 상승 기간이 길고 상승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할 시간이 많다는 얘기고 지방 같은 경우는 상승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올랐더라도 이게 팔 타이밍을 잡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영원히 서울이 오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그때도 바야흐로 2000 몇 년도까 2007년도 같아요. 2007년도 이제 강의를 하고 강남에서 이제 뭐 스피드뱅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 강의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부산에
부산 분인가 봐요. 부산에 아파트를 사도 되냐. 그때 분위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 막 올라가고 지방은 완전 죽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되물었죠. 아니 분위기가 서울이 버블 세면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부산에 산다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 막 올라가고 뭐 로또 청약도 나오고 뭐 집값도 올라가는데 갑자기 부산에 산다는 거예요. 질문했는데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볼 거죠. 왜? 라고 할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왜? 그냥 부산에 사고 싶대. 서울이 많이 오른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또 개똥 철학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뭐 주택 보급률이 지방은 높고 집값도 뭐 저평가됐고 사람들이 그렇게 저평가라기보다는 저가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집값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수요층도 좀 약하고 안 될 것 같아. 서울 사세요. 라고 했는데 와 이게 한 1년 2년 지나니까 부산 집값이 올라가더라고요. 천정부지 올라가더라고요. 부산 집값 올라가는데 서울 집값은 조정이 돼요.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사라고 했었어야 되나?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내가 맞잖아요. 내가 사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샀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얼마나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왔으니까 샀겠지. 라는 나름대로 위안을 삼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틀렸다는 게 자 주택 보급률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허수가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된 구축 빌라까지 다 포함한 허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들은 그 당시 지방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분양 물량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몇 년 지나니까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줄어들고 서울 수도권은 그때 분위기가 좋아서 공급 물량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입주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뭐 또 사람 심리는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단편적인 지금 상황만 보고 판단을 미스했구나. 흐름 자체는 서울이 고평가, 지방이 저평가가 되면 지방으로 언제든지 물길이 갈 수도 있겠구나를 그때 제가 좀 깨달았던 생각이 나서 지금 또 서울 불패 저는 이런 걸 믿지 않고요. 단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서울이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일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고점을 넘긴 지역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고점을 넘긴 지역이 이미 나왔다는 거는 상승이 계속 조금은 이어질 거라는 의미잖아요. 네네.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제가 추세 상승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느냐인데 짧으면 올해 말, 길면은 내년까지 일단 보고 있고요. 이제 아까 변수를 말씀드렸잖아요. 변수가 이제 정책적인 변수와 금리 변수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를 바라보면 앞서서 우리 금리 이야기를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빠르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경기가 많이 안 좋아. 그럼 더 많이 내리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PF 문제도 있고. 그러면 생각보다 0.5가 아니라 뭐 올해 한국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올해 0.5%포인트 내리고 내년에도 0.5 정도 내린다. 그러면 1%포인트 정도 100bp 정도 내린다면 대출이자도 거의 한 2%대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거의. 그렇게 된다면 구매 능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의외로 뭐 내년까지든 아니면 좀 더 오버슈팅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변수인데 정부가 지금 공급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라는 논리인데 그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PF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왜 곤혹스럽냐면 PF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 미분양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살아와줘야 건설회사들이 물려있는 것도 좀 해결을 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서울 집값 오른다고 지금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PF 문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PF 문제 해결을 못하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경제 위기까지도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규제는 못하겠고 자꾸 공급을 늘려서 야 불안해하지 마. 우리 공급 늘릴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약간 뜨뜻미지근해요. 왜? 공급이 부족한 거는 맞는데 정부 대책을 보면 뭐 2029년까지 뭐 23만 6천호를 공급하겠다. 뭐 신규 택지 발굴한다.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지원해주겠다. 시장의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언제 입주하냐고. 나는 올해 내년에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나가 고민인데 언제 입주하냐고.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공감 안 되잖아요.
정부 대책 발표되면 기억이 나요? 네, 지금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서 크게 체감이 되진 않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 아마 전 국민이 이런 마음일 겁니다. 체감이 안 돼요. 왜? 언제 공급되냐고. 3기 신도시 그래서 언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해가지고 아직도 본청약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안 하는 거야. 공감이 안 되니까 사실 대책의 효과가 먹히지도 않고요. 이미 예상했잖아요. 예상한 대로 나와. 신기하게. 야, 그거 신기하대. 예상을 좀 벗어나는 파격적인 그런 뭐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나오니까 전혀 감흥도 없고요.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먹히지 않는데 그런데도 집값이 더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와요. 결국에는 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강남 3구, 용산구만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서울 전역, 수도권 규제 지역을 묶어. 네. 뭐 이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뒤에 스트레스 DS는 아마 9월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2단계는 이제 원래 7월에서 9월로 연기되면서 또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네.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갔는데 아마 9월에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더 시행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은행들 팔 좀 비틀어가지고 최근에 대출 이자 금리 좀 올라갔는데 기준금리 내리더라도 대출 금리가 많이 못 내리게 은행들 또 금감원에서 불러서 또 팔을 좀 비틀 수도 있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아야아야 하면서 웃겠죠, 속으로. 왜? 아니 이거 웬 떡이야. 기준금리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 내리지 말라네. 이자 장사하겠죠, 은행들은. 네. 은행들만 돈 법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의외로 또 상승의 찬물을 또 끼얹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2023년이었죠. 13 대책 때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미계약이 나오고 할 때 이제 서울 규제 지역을 풀어줬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지방까지 규제 지역이 있던 걸 풀어주는데 풀어주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거든요. 서울을 풀어주는데 저는 마포하고 성동구를 남겨둘 줄 알았거든요. 강남 3구 마용성 또는 강남 4구 마용성 정도 남겨두고 규제 지역을 풀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 마포구 성동구도 다 풀어버렸거든요. 네. 화끈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반대로 집값이 더 올라갔을 때 규제를 하게 되면 화끈하게 묶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끈하게 묶는다면 우리가 또 충격파를 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나 상승 요인도 있고 하락 요인도 있는데 체력적으로 이제 충전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조정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여전히 소득 대비 집값이 높다. 우리 소득이 빨리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번 상승은 저는 내년까지 정도 일단 보고 있고요. 그 후에 또 모르겠습니다.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이 문제인 거지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길게 우리가 집을 3년 5년 보고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게 단기 흐름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적어도 5년 또는 10년을 바라보고 내 집 마련하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고점 대비 좀 더 조정이 안 된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아파트 위주로 좀 알아보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긴 하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답이 잘 없잖아요. 서울을 대체할 만한 네. 지역이 없고 역사적으로도 자꾸 공급 부족 얘기하는데 공급은 원래 부족했고요. 서울은 항상 부족합니다. 조선시대도 부족했고요. 조선시대도 한양에 집이 부족했잖아요. 네. 그런 문헌에 나와 있거든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했고 앞으로도 부족할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주택 공급 부족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2차 조정이 오면 그때 사면 되고요. 필요하고 자금이 되는 분들은 지금 사도 되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부동산에 일희일비 주식이 아니니까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확실하고 또 네.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집을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서울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보면 좋을까요? 어디다 그러면 저는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난 아파트들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반포는 저는 빼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통계도 저는 안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아니 부자들이 사는 그들만의 리그 아파트를 왜 우리 통계에다 집어넣어서 왜곡을 시키냐고요. 최근에 서울 평균 분양가가 거의 5천만 원 육박하는 거로 나왔거든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1년 전에 3,500이었는데 이게 5천으로 뛰어 올랐는 이유는 분양 물량이 적은데
분양 물량이 적은데, 그러니까 모수는 적은데 강남 쪽에 비싼 아파트들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평균 분양가가 껑충 올라가는 거지 왜곡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빼시고요. 만약에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반포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현금이 한 2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유튜브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럼 20억 있는 분이 그 아파트 하나만 살까?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데도 건물도 하나 있고 충분한 현금 여력도 있고 연수입도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빼버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관심 있는 지역들이 이제 송파, 강동구, 마용성 이런 지역들에 이제 영등포 이렇게 이제 번져 나가게 되는데, 일단은 지역은 송파구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다면 저는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또 성동구, 마포 요 준 강남권 지역들 저 굉장히 좋아하고요. 추천 많이 해드리는데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좀 주춤하는 거지 그 지역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추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들 서초구, 강남구는 넘사벽이니까 빼고요.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까지 우리가 좀 한강변 이 가치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구 감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인구가 감소할수록 핵심 지역들은 견고히 살아남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저는 약간 저평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동작구에 가보면 흑성 뉴타운 옆에 노량진 뉴타운 있거든요.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어떻게 보면 약간 과천이나 수원 광교신도시나 뭐 판교나 이런 거 비교하더라도 노량진 뉴타운이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강동구는 이제 최근에 많이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뭐 저평가라고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으나 혹시라도 조정이 되면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준 강남권 핵심 지역으로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부모님 도움이 아니라면. 그럼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몇 군데가 정해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계동하고 중계동 좋아합니다. 가성비 좋잖아요. 그래서 GTX도 예정되어 있고 재건축도 물론 쉽지 않아요. 재건축이 쉽지 않아. 어디라도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옛날보다는 더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추진할 수 있는 힘, 여력은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 지역이 앞서서 말한 GTX와 재건축과 상계동, 중계동 쪽에 이제 단점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비즈니스가 좀 부족해요. 출퇴근의 베드타운 개념인데 서울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비즈니스타운 계획 뭐 이런 것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역들은 지금 또 역시 좋은 거는 가격, 고점 대비 한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사시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는 상계동, 중계동 쪽에 아파트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지역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가야지. 또 이제 경기도권에서도 찾아보면 또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에 맞춰서 가되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건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 근교나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뭐 이야기 나오는데 그 요즘 얼죽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죠. 네. 얼죽 아세요? 네. 얼죽신은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죠. 그러니까 네. 신축 좋잖아요. 신축 좋죠. 저도 좋아요. 네. 대한민국에 신축 아파트 안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다 좋아하는데 네. 이제 비싸서 문제인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축이 원래 좋았어요. 원래 좋은데 최근에 더 강화되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구축 아파트들은 이제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 2021년만 하더라도 구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이유. 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빼버리게 되면 구축 아파트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네. 왜? 콘크리트 가치는 30년, 40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서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오래된 집이 뭐가 좋아? 우리 차 사면 그렇잖아요. 새 차가 좋지. 10년 된 차가 중고 가격이 얼마인데 반값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3분의 1 가격 되나?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원래 그게 정상인데 왜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가 비쌀까? 개포동도 그렇고 옛날 둔천주공도 그렇고. 한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 개포동에 한 분을 모시고 갔는데, 같이 갔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개포주공이 있던 시절 5층짜리 아파트, 자기는 뭘로 보고 이런 데 데리고 왔냐고. 다 쓰러져간 아파트를 이 돈 주고 사라고. 이게 그때 10매덕 했거든요. 네. 미친 거 아니냐고. 그분은 그걸 못 봤지. 왜? 지금은 허물어져가는 구축 아파트지만 대지 지분이 커, 땅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새 아파트로 변신하고 내가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안 내거나 환급을 받거나 조금 내도 된다는 걸 그 사람은 내재 가치를 몰랐던 거죠. 네.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네요. 후회하겠죠. 네. 후회해야 돼. 구축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쉽지 않아집니다. 제가 왜 쉽지 않아지냐고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나 정부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인허가도 간소화 시켜준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왜 쉽지 않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 한마디로 사업성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원들 사업이잖아요. 조합원들이 모여서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행사가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 회사 대표는 조합장. CEO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조합원들이 회사인데 조합원들은 뭘 따질까요?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공사비가 나오는데 내 돈을 원래대로 하면 돈을 많이 내야겠죠. 왜? 내 집 짓는데 내가 돈 내야지 누가 내냐고. 그렇죠? 근데 안 내고 싶어. 두꺼 봐 헌집 줄게 새 집 따오 공짜로. 지금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공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분양을 많이 빼야지. 일반 분양을. 그러면 용적률이 옛날 5층짜리 아파트처럼 용적률이 80% 정도 굉장히 낮다면 270% 아파트를 지으면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니까 조합원들은 돈을 얼마 안 내도 되지. 대지 지분도 크고 내 감정 권리 가액도 높게 받을 수가 있고요. 좋은데 이제 5층짜리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서울에. 다 지었어요. 이제 12층, 15층짜리 중층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중층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높아요. 한 목동이 110%에서 150% 정도로 목동이 매우 좋고 목동이 좋아요. 대부분 아파트들은 1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건축비, 공사비가 천정부지 올랐어요. 그 얘기는 내가 내야 되는 공사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렴하게 공짜처럼 환급을 받거나 내더라도 몇 천만 원 내는 재건축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몇 천만 원이 뭐야. 이제 그런 재건축 없습니다. 기본 2, 3억에서 한 5억까지도 충분히 내야 되는 걸 감내해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 하시는 분이 그렇게 돈을 내면서까지 할 의지, 열정, 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앞으로는 자금력이 있는 지역들, 강남, 3구 또는 4구 또는 1기 신도시 예를 들면 1기 신도시가 5개잖아요.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이 있는데 지금 분당이 좀 뜨겁잖아요. 뜨거운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분당이 사업성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용적률도 다른 신도시보다 좀 괜찮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일반 분양을 터무니없이 늘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용적률 인센티브를 아무리 받더라도.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높아진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되는 지역이 속도를 더 빨리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가도 일반 분양 가격을 높이면 또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당 지역에 맞춰서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지. 그러면 지금 집값이 높은 지역이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할 수 있겠죠.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할수록 조합원 부담은 줄어들죠. 네. 그게 최적화된 지역이 분당입니다. 그래서 분당이 유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구축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선호도가 좀 떨어졌어요. 네. 차라리 그냥 신축 사자. 또 분양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야, 이렇게 높은 분양가나 나중에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구축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그냥 신축 아파트 사서 그냥 10년 정도 걱정 없이 잘 살면 신축 아파트의 장점이 또 전세 가격도 높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구축 아파트, 녹물 나오는 아파트 가격 저렴해도 안 살고 싶잖아요. 자금력만 되면 대출 받아서 깨끗한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율이 높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얼죽신이 유행하고 있고요. 아마 얼죽신 현상은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다방면에 관련한 부동산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